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스마트 MC 회장을 맡고 있는 정영식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우리 오늘 또 수고해 주실 조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광역 스마트 MC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어제 시와 안산 스마트 MC에서 주관하는 신규 사업인데 스마트 MC뿐만 아니라 우리 자동차 MC 회원사들도 생산 아이템들이 관여가 있든 관여가 없든 아니면은 현재 사업에서 새롭게 더 도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회원사가 있으면은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쪽에서 주관하는 아마 사업 설명을 할 겁니다. 그때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저희 회원사들도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직접 관여해서 새로운 사업에 어떤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우리 회원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인성입니다. 저번 강연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두 번째 얘기로 산업 현장에서의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적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 쪽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고, 처음에는 개인적인 부분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가 점차 산업 현장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스마트 지금 자동차 부품이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하고 회원사였던 지금 부천주물하고 진흥주물 쪽, 그다음 동형주공 쪽 하는 일도 잠깐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목차는 기계학습과 인공지능, 그다음에 주조공장에서의 기계학습 적용, 그다음에 제조공장의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적용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그 순서가 있는데요. 그 순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오게 되는데요.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단어들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도대체 뭔지 아니면 또 어떤 범위에 속하고 있는지 이렇게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장표를 좀 마련해 봤는데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그다음 또 딥러닝, 이것들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포함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장 큰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그 안에 딥러닝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완전 포괄적인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 벗어난 분야도 있고, 약간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인공지능은 사고나 학습 등 여기 보시면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 안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는데,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부분이고요. 딥러닝은 그 머신러닝의 한 부분에서 인간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만 조금 이해해 두시면은 아마 요 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영화들을 좋아하시고 보실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에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1968년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인공지능 로봇 관련된 영화는 20세기 초서부터 영화가 만들어질 때부터 아마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인공지능 다운 이제 영화들이 조금 있는데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968년도에 스탠리 큐브릭의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라든지 그다음에 뭐 CG 컴퓨터 그래픽 발전으로 이제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져 있고요. 뭐 여러분들 되게 잘 아시는 아이언맨 같은 것들도 그 안에 이제 인공지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때까지는 아이언맨까지는 아마 이제 로봇하고 어떤 인공지능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런 류의 영화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체가 없는 로봇가 없는 그런 이런 허란 영화도 2013년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뭐 로맨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영화들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2014년도 인터스텔라 쪽에 보면은 이제 거기 타스라는 이제 로봇가 나오는데 그것도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2014년에 엑스마키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인공지능 쪽의 개념을 좀 정립을 잘 해가지고 고증도 많이 하고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이제 보시면은 아 인공지능이 이런 거구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 그 튜링 테스트 쪽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통해 가지고 문제는 일반인들인 인공지능이 뭐야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자연화 처리가 가능한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 성격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로봇 같은 껍질을 더 씌우면 좀 더 그럴듯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면은 로봇이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이제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그 개념을 많이 바꿔놨죠. 그 알파고는 뭐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바둑만 잘 두고 뭐 로보트가 바둑을 두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대신 바둑을 둬줬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바둑을 이긴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요. 이거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런 어떤 인공지능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놨긴 하는데, 우리가 워낙 영화나 이런데 이제 인공지능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됐었고요. 인공지능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강한 인공지능하고 약한 인공지능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강한 인공지능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고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머신러닝 같은 뭐 분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의 문제만 이제 인지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 뭐 바둑만 잘 둔다든지 장기를 잘 둔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체 인식만 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데 그걸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나왔지만 알파고나 이제 왓슨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근데 이제 그 약한 인공지능은 그 사람이 이제 사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인간이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거를 스스로 분석을 하고 학습을 해가지고 판단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엔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알파고 이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인식의 전환이 오게 되었고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역사는 뭐
한 장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알란 튜닝이라는 이제 유명한 수학자가 있었는데 2차 세계 대전 때 그 이분은 이제 컴퓨터 진공관이나 트랜지스터가 없을 때 이 컴퓨터를 기계화해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썼냐면 이니그마라고 이제 2차 연도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암호기가 있었는데 그 암호기를 해독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해나 기계를 개발을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컴퓨터 쪽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끼친 영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과학 및 전사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됐고 이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한 테스트가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아까 영화에 나오는 게 튜링 테스트가 뭐냐면은 여기 그림에 나왔듯이 A와 B는 이제 실제로 컴퓨터 그다음에 진짜 사람이고 C는 이제 평가자예요. 그래서 C가 A와 B를 평가를 하는데 벽을 가려놔서 C는 A, B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C가 A하고 대화를 하고 C가 B랑 대화를 해가지고 C가 A랑 대화를 했을 때 아 이건 사람이다라고 C가 느낄 수 있으면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엑스마키나에 나왔고요. 그 예전에 그 튜링 테스트에 통과했던 그런 그 인공지능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튜링 테스트 통과한 게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그만큼 인공지능이 많이 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그 기계학습을 또 얘기를 하게 돼요. 인공지능은 그렇게 큰 거고요. 그럼 기계학습이라고 보통 얘기했는데 기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학습할까?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계가 학습하고 있는 방법은 거기 밑에 나와 있듯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학습을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께 인간이 관찰한 것과 설명한 것으로 배우는 방법.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실제로 책하고 선생님이나 교육을 통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 그게 자료를 기본으로 하는 학습법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크게 또 지도학습이라는 거하고 비지도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두 개로 나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 외에도 그 책으로 배우지 않고도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서 아기가 걸음마를 이제 배울 때 책을 보고 걸음마를 배우진 않거든요. 아기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자기가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걸음을 걷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시행착오에 의해서도 학습이 가능하게 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은 크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고 그 중에서도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방법은 주로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도학습 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됐다가 이제 강화학습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도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학습하는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도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 같은 걸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역과 면적, 가격을 저희가 실제로 데이터에다 이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리스트를 쭉 한 다음에 그걸 기계에다 학습을 시키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없는 여기는 이제 서울 24평, 서울 33평, 경기 48평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경기의 24평이 얼마냐 이런 건 여기 없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가격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있는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예측하는 게 이제 지도학습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 뭐 직접적으로 뭐 하지 않고 내부에다가 무슨 신경망을 하나 더 거치게 되면은 뭐 그게 딥러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인 경우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는 있는데 여기는 가격이 없어요. 이런 데이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공정 데이터나 이런 보통 저희가 XY라고 얘기를 하는데 X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따른 Y가 그 결과가 어떻다, Y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학습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학습하게 되냐 하면은 그냥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군집 분류라고 해가지고 두 개나 세 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나누는 학습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이렇게 판단을 해줘가지고 요건 요거다, 요건 저거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그때 이제 나중에 그거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비주도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기계학습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이 있다. 강학습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은 지도학습, 지금 말씀드린 지도학습이 되려면은 하여튼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 공정 데이터가 전에 있던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를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냐면 일단은 설비에서 데이터를 취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분석에 넣을 수 있도록 가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인공지능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큰 특정한 분야로 이게 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아마 1차 때 영상을 다시 보시면은 아마 그 지멘스나 다른 회사에서 그 적용 사례를 보시면은 거기도 똑같이 데이터 취득하고 가공하고 분석하는 그 순서대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들고 온 거는 딱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다이캐스팅이라는 공정에서 이제 생기원에서 했던 그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선 전 에지이즈를 보면은 그 모니터링 시스템은 어느 정도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취득 정도가 돼 있었는데 양도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었고요. 주요 설비나 공정 모니터링이 이제 조금 부실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 투비 개선 후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 가공 시스템을 만들고 분석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식의 이제 그 과제를 좀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셨듯이 데이터의 수집, 처리,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 구축 방법은 그 설비에다가 센서를 붙이게 되고요. 그 센서에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이제 서버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를 인프라 구축으로 하고요. 그거를 이제 그 연결하는 또 인터페이싱이나 또 네트워크 통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랜선을 유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와이파이로 할 거냐, 뭐 블루투스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품질 고도화 모니터링 분석 알고리즘은 그 데이터를 가공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까지 개발을 했던 거고요. 지능화 프레임워크는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했었습니다. 효과 분석은 나중에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데이터 수집 처리 인프라 구축에서는 와이파이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에다가 보통 저희가 엣지라고 하는데 엣지에서 센서의 데이터 값을 읽어가지고 와이파이 라우터를 통해 가지고 서버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35대의 가공 설비 데이터에 원활한 수집을 위해 별도 네트워크 스위치를 포함해서 와이파이 AP를 4대를 설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주조 설비 1대하고 가공 설비 35대, 그다음에 뭐 CNC나 이런 것들
하고 여기서 또 어떤 데이터를 받을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하고 또 많은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했고요. 요거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그대로는 저희가 가시화하고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가공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했고요. 그래서 지능화 프레임워크나 시스템 효과 분석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저희 이렇게 하겠다는 거였고요. 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애로 사항이 뭐였었냐면은 공장 내에서는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커버리지가 잘 안 되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이파이 커버리지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런 사례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지금 스마트 미클 회원인 부천주물, 그 다음에 동양주공, 그 다음 지능주물 세 업체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 주철주조 스마트 플랫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철 주조 공장이고요. 그 주철 주조 공장은 보통 이제 저희는 자동화 공장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모래로 이제 주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쇳물을 녹여서 붓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굳은 다음에는 탈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돌아가고 모래는 또 재생을 해가지고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뭐 모래를 다루는 설비라든지 아니면 그 쇳물을 녹이는 용해 설비라든지 주입 설비라든지 아니면 탈사 설비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다 센서를 붙여가지고 공정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센서를 붙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받고 공정 관리를 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뭐 비근한 예로 뭐 치수 불량이라든지 저희는 이제 주조 불량이라고 해서 내부 불량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불량과 연계시켜 가지고 어떤 공정에서 그런 불량이 적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학습해 가지고 나중에는 데이터 그 불량이 적은 그런 공정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게 뭐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 다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설비 모니터링이나 설비 예방 보전, 에너지 관리, 공정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부 기술로 보면 설비 모니터링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 예방 보전이 있고 에너지 모니터링이 있고 그다음 공정 품질 관리 기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센서를 다 받았고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인공지능 분석 및 예측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용해, 조형, 사처리 이런 설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해로 냉각수 온도나 압력, 유량, 모터 전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형이나 모래 쪽에서 뭐 주물사 정보라든지 성분 분석, 그 다음에 에너지 쪽에 설비 전력, 공정 정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IoT 플랫폼하고 에서 데이터를 받고 아니면 수기로 또 입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버로 이제 전송을 한 다음에 그 모니터링 시스템 만들고 그다음 저걸 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A사, B사, C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데 이런 그 모터별 전류치 뭐 이런 식의 데이터를 취득을 합니다. 요거를 DIO, C스테이션이라는 데로 이제 저희가 전송을 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환경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안 쓰고 그냥 직접 유선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 각 회사에 있는 그 데이터 서버에다가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쪽은 뭐 SQL 서버도 쓰고 그다음에 뭐 다른 데는 마리아DB라는 그 MySQL 그 계의 어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습니다. 관리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그 가시화하고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에서 이제 그 모아진 데이터들은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로 다 보내게 됩니다. 저희는 그 MS 클라우드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MS 클라우드에다가 이제 다 이제 데이터를 모아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했잖아요. 텐서프로라는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있고요. 분석 방법은 이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제 결과를 관리 소프트로 보내가지고 각 사에서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피드백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하드웨어도 돼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과제가 이제 내년 9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 말에는 좀 더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의로 이제 제조 공정의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적용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1차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요 스마트 4M이나 원위로 우선 스마트 팩토리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그런 공정이 있으면은 그 공정에 4M하고 원위가 있고 이 어떤 그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4M과 원위를 디지털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피지컬한 시스템에다가 센서를 붙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데이터를 연결하는 고리를 만들고 그거를 서버에다 빅데이터 플랫폼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분석하는 그런 형태로 지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거는 센서로 취득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마 IoT가 주로 되겠죠. 그 말단. 저희가 엣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엣지 부분 센서로 해가지고 데이터로 바꾸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바꾼 것들을 서버로 전송하는 커넥티비티 부분.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가공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넣어서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IoT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취득을 하려면은 그 각 특정한 회사 이런 데이터 취득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장비를 우리가 발주를 해가지고 우리 이런 식의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데 센서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했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 이것들이 조금 이제 개념이 바뀐 게 물론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하지만 일반적인 대중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드웨어 자체가 옛날에는 어떤 기업의 전유물이었다가 이것들이 이제 오픈 소스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오픈 소스 공개된 것도 있지만 하드웨어도 지금 오픈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비근한 예가 아두이노라는 그 오픈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간단한 입력 출력이 가능한 그 단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CPU가 있어가지고 간단한 계산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디자인 자체가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걸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가격도 되게 저렴합니다. 지금 이거 가격이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중국제 같은 경우에는 더 쌉니다. 제가 본 거는 5천 원짜리도 봤습니다. 똑같은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픈 소스 아무나 쓸 수 있고 아무나 그걸 가지고 팔 수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IoT 쪽이 굉장히 또 많은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두이노라는 게 그 산업 현장에서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능을 뭐 한 가지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이 됩니다.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입력하고 출력하는 부분이 있듯이 여기 보시면은 인풋 트랜듀서라고 해가지고 센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구축을 하게 되죠. 센서는 아두이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센서를 붙일 수 있는 기능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센서를 아두이노에다 붙이면은 얘가 센서 값을 읽어가지고 아두이노 안에서 그 어떤 일련의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특정한 아웃풋을 낼 수 있게끔 프로그램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간단한 프로그램 뭐 한 하루 이틀 정도만 이제 하면요, 중학생 수준 정도의 프로그램 그 중학생 정도의만 학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풋과 아웃풋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또 그 접근이 가능하고 싸고 그다음 PC에서 그냥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저 보시면은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I/O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위에 보시면은 뭐 디지털 인풋하고 아웃풋이라는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는 아날로그 인풋 단자가 있습니다. 뭐 디지털 같은 경우는 온오프 같은 이런 간단한 그런 상황들을 인지를 할 수 있고요.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온도나 압력 같은 어떤 그런 숫자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ADC라는 AD 컨버터라는 거를 이 안에 아두이노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쓰냐 하면요. 인풋 볼테이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전압으로 이제 그 입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입력 절압이 뭐 0볼트다. 그러면은 여기 ADC를 통해 가지고 0이란 값을 저희가 디지털로 아웃풋으로 낼 수가 있고요. 뭐 2.5볼트다 그러면 뭐 127이라는 값으로 5볼트다 그러면 255라는 값으로 그 중간 값은 그 중간에 원하는 값으로 해 가지고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테이지 보통은 이제 온도나 압력 같은 경우에는 열전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기전력이나 전압 차이로 이제 보통 온도를 하게 되는데 그 전압을 읽어가지고 숫자로 바꾼 다음에 특정한 그 어떤 공식을 이제 전압과 온도의 관계식만 저희가 프로그래밍 해주면은 온도계를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온도계 하나 사려면은 직접 샀어야 되는데 아두이노를 이용하면 바로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시그널을 이런 식의 아날로그 데이터가 있으면 요거를 디지털 해가지고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자체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럼 그 데이터를 받기만 하고 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넥티비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송 방식에 저희가 블루투스가 있고 와이파이가 있고 랜, 유선 랜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은 예전에 아두이노에 그 통신 기능이 없었는데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얘들이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통신 기능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IoT 요런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고 그 인터넷에 연결하고 다른 기기랑 통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예가 이 노드 MCU라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 노드 MCU는 뭐냐 하면은 아두이노 모듈에다가 통신 기능을 붙인 와이파이를 붙인 게 이제 노드 MCU가 되겠고요.
뭐 ESP2Duino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하고 똑같이 동작을 하는데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핀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를 바로 받아가지고 변환하고 바로 이제 와이파이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이제 데이터 서버랑 연결해 가지고 이제 그 전송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가 지금 있고 데이터 전송하는 것까지 됐어요. 그러면 전송한 거를 이제 받아서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들도 뭐 지금 그 인터넷 상에 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소개되는 Singja.io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아두이노에서 그 노드 MCU에서 보낸 데이터를 그 서버를 구축해 놓고 요것도 그냥 소프트웨어거든요. 공짜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냥 소프트웨어 그냥 설치해 놓고 그러면 자기 PC가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데이터를 거기다 실어 놓고 거기서 뭐 그래프도 볼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쉽게 센서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서버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간단하게 갖출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도 똑같은 식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거를 좀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그냥 이용해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희 생기원에서는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 가지고 현 중소기업에 설치한 사례들이 몇몇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실무자 할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서버에 와가지고 빅데이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가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하면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뭐 4V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볼륨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양성 굉장히 많다 이런 4V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얻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가공기에서 G 코드나 XYZ 코드를 만약에 뭐 1초에 뭐 100개씩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하나 가공하는데 한 4-5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 양이 기가바이트 단위로 아마 움직일 겁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리도 필요하고 그 관리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어떻게 쓸 거냐, 어떤 걸 버리고 취할 거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보통 수집한 데이터는 이렇게 데이터 맨 왼쪽에 있는 데이터 형태로 마구잡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카테고리를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고리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또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된 연결고리가 우리에 어떻게 사용될 건지 이런 식의 가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만 많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지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 실무자로 하면은 저희가 이 데이터 예를 들어 100이라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데이터 가공에 한 99라는 시간을 들고요. 분석은 1 정도 합니다. 그만큼 데이터 가공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화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공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시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다음은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다이캐스팅에서 저희 데이터를 이렇게 받은 겁니다. 요건 진짜 일부만 보여준 거예요. 이거에 한 1000배 정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저희가 그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공을 하려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저희가 입력과 출력을 정확히 이제 정의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이걸 어디다 넣을 건지, 어떤 식으로 학습할 건지를 결정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맞게끔 가공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쓰는 게 이제 보통 텐서프로라는 걸 많이 씁니다. 뭐 파이토치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인공지능 분석 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구글에서 나온 텐서프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쉽게 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원시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맞게끔 데이터에 맞게끔 어떤 분석하는 이제 코딩을 합니다. 코딩도 되게 쉬워요. 아니면 그 기존에 있는 걸 좀 갖다가 모디파이해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 취득과 데이터 가공과 분석까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 구성을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이렇게 시험 마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3차, 4차, 5차 때는 실제로 실무자들이 어떻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가, 개념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